안녕하세요. 오늘의 짧은 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성장합시다. 10월 16일은 부마 만주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직할시와 경상남도, 마산시 등의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박정희의 제4공화국 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고, 유신 헌법 제정 이후로 학생운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찬성론이 커졌으며 이를 누르기 위해 학생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시절이고, 박정희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심히 비판, 압박을 하던 상황이라 한미관계는 최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도 경제위기에 봉착했지만, 이를 중동에서의 대규모 건설 사업 수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외화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수출 증가율이 급속히 불어나 다시 고도성장으로 복귀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펴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중동붐으로 몇 년간은 급속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지만, 투자 조정에 실패하면서 중화학공업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호황에도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부동산값은 급속히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여러 번 내놓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동안 영업세물품, 세직물류세, 유흥음식세 등 복잡한 세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1977년 7월에 시행하기 시작한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78년에 건설주 파동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2차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물가 상승률은 2년 만에 10.1%에서 18.3%로 올라, 이로 인해 경공업이 중심이 된 부산, 마산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타격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경기 불황과 부가가치세 신설 등의 여파로 인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경남 지역 민심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고, 이런 요인은 이후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호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었습니다. 그 결과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을 포함한 무소속이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는 등 크게 약진했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민주공화당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 남도구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습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유신정 우회의 백두진을 국회의장에 앉히면서 국회를 통제하려 하였고, 이런 와중에 1979년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 경선에서 온건파였던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에 선출했으며, 그리고 강경 대여 노선을 취하며 과감하게 청와대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YH 사건이 일어나고 신민당은 당사를 노동자들에게 내주었는데, 박정희와 여권은 40시간 이상 당사를 내준 것에 대해 김영삼을 배우로 의심하였고, 어쨌든 결말은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이 벌어져 당사에 경찰이 들어가 야당 의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진압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21세 여공 김경숙 양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 신민당에서는 내분이 발생해 유기준, 윤환중, 조일환 등 신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 3명은 5월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몇 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서울지방법원에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했고, 전당대회 의장이던 정운갑이 총재 권한 대행이 되었으며, 그해 9월 12일 김영삼은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영삼 의원은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제어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발끈한 여권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사대주의적인 망동이라며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야당이 항의의 표시로 10월 13일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 민주통일당 국회의원 3명의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민주공화당은 선별적 수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경공업 기반의 기업이 많았던 경상남도가 큰 피해를 받았으며,
동시대에 터진 2차 오일 쇼크까지 겹쳐 심각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상식으로 통했고, 오일 쇼크를 언급하는 측은 전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간주하지만 부산 마산 지역이 경제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요약하자면 1979년은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호황의 정점에서 위기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호황의 정점에서 민중들이 직면하는 삶의 위기와 경제적 붕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에서의 경제위기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부산과 전국의 제조업 현실은 흔히 심대한 불황에 직면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음을 보였고, 1979년 부산 제조업의 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상승률보다는 낮지만 실질 성장률은 4%였습니다.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의 경우 전국 평균은 6.2%로 낮아졌지만 부산은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부산 실질임 금상승률은 1979년 13.4%를 기록하였으며 전국 평균 12.6%보다 높았습니다. 부산 제조업체들의 연쇄 부도와 실업률 증가로 빈민, 실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간주하지만 정반대였고, 부산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1979년까지 부산 경제가 뚜렷한 경제위기로 진입하거나 부산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된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근거를 보여주는 것은 1970년 이래 부산의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했고, 1972년 부산 실업률이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 실업률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79년은 전국 실업률과 부산 실업률의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굳이 경제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형적인 경기 후퇴가 아닌 장기 호황이 지속되다가 경기 과열로 번져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어 물가폭등, 부동산 투기, 과열,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하층민들이 불만을 일으킨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설비 투자 증가율이 보여주듯이 1978년보다 뚜렷한 경기 하강을 보여주지만 국내 실질 및 잠재 성장률 추이가 보여주듯이 이 해에는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 성장률에 가까웠던 9% 성장을 하였고, 흔히 생각하는 대대적인 경기 후퇴는 1980년 1분기부터였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선언문입니다.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게나. 중략,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정당한 비판과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순수한 의지를 반민족적 행위, 운운하면서 무참히 탄압하는 현 정권의 유례없는 독재.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중략, 청년학도여, 부디 식어가는 정열, 잊혀져가는 희미한 진실, 그리고 이성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정말 뜨겁게 불태우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성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분연히 진리와 자유의 횃불을 밝혀야만 하네. 중략, 모든 효원인들이여,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부산의 육군 특전사에 2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지만 시위는 오히려 부산을 넘어서 마산까지 번졌습니다. 10월 18일 경남대학교 학생 1000여 명이 기동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 의거탑에서 10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 및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고, 그날 저녁부터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를 메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마산의 시위는 한층 더 격화되면서 민주공화당의 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불타고 파괴되었고,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시, 함안군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넘어오고 2개 중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습니다. 경남대학교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 언론기관관 공서가 불타는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 노동자, 폭력배, 구두닦기, 접객업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 군인과 충돌하면서 시위 강도는 한층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산의 항쟁이 수출 자유지역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세하여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12시를 기해 마산시와 창원 출장소 일원의 위수령을 발동하였고, 육군과 경찰뿐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기지와 부대들이 위치한 진해 지역에선 해군 육상 지원부대 근무자들까지 유사시를 대비해 시위, 진압 등의 훈련을 급하게 하기도 했으며, 해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어느 예비역 수병은 저녁이 코앞이던 와중에 난데없이 샘브레이와 당가리 대신 잔뜩 실어와 던져준 민문이 작업복 입고 힘든 시위 진압 훈련을 며칠 동안 하느라고 날벼락을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부마 만주항쟁은 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을까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비하면 대중적으로 언급되는 빈도가 의외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 이후 다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민주화 대장정의 큰 줄기를 맡고 있는 항쟁이었고, 불구하고 나머지 세 항쟁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식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등 기념사업도 많지만, 부마 항쟁에 대해선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하여 정부의 관심이나 국가적 차원의 기념행사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법무법인 부산에서 활동하고 부산광역시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28 민주운동 등과 함께 기념하는 중입니다. 이는 4.19 혁명이 당시 김주열 열사에 대한 언론 보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커진 데다 결국 이승만의 하야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냈으므로 당연히 전 국민이 다 알았던 것과 달리 부마항쟁은 정권의 언론 통제로 인해 그 당시나 직후에 부산, 마산 바깥에는 크게 알려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전국지 신문에는 그저 작은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되었고, 서울이나 충청, 전라 등 부마에서 거리가 먼 지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엔 잘 알지 못했으면, 그래서 보통은 부산과 마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운동 정도로 알려졌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부에서 광주민주항쟁을 광주사태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라 여기지만 부마민주항쟁을 부마사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거리낌이 없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부마민주항쟁 직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고 곧바로 다시금 전두환에 의한 군사독재의 철권 통치가 이어지는 동란의 과정 속에 항쟁을 주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불과 7달 뒤에 광주에서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민주화 세력들은 믿기 어려웠던 학살에 더 많은 관심과 부채 감소 올력 회군을 가진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이는 박정희는 죽었으되 박정희만 죽었을 뿐, 박정희의 자리만 전두환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적 상황의 역사적 관심편 중에서 원인을 찾는 해석인데, 이 해석에 따르면 4.19 혁명은 이승만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5.18은 충격적인 학살이 일어났으면 6월 항쟁은 전두환의 항복을 받아낸 것에 비해 부마민주항쟁은 10월 26일의 계기가 되어 유신 정권 철폐의 철퇴를 가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인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남대 조정관 교수는 위에서 설명된 객관적 조건 이외에도 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을 5.18과 비교하며 부마항쟁의 당사자들이 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을 해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 존재했다는 시각을 제기했고, 5.18의 경우 전두환의 존재 때문에 계속 회자되었지만 부마항쟁은 유신 세력의 소멸로 회자가 어려웠고 지역 내 민주화 세력이 불임사건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어 기억의 중심이 될 만한 동력을 갖지 못하였던 점, 짧은 항쟁 기간과 미숙한 조직력으로
항쟁의 주체와 이를 추구하는 주체가 분명히 형성되지 못한 채 80년대 이후 김영삼이라는 지역 정치인의 동원에 매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외 서강대 손호철 교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정치적 딜레마설도 있었고, 이들은 부산과 경남 지역 베이스의 통일민주당이 1990년 3당 합당 이후 TK 내지는 군부 마이너스권 위주의 세력과 한배를 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은 정치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로 잊혀졌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즉 3당 합당 이후 구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운동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찬양하기도 모호한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부마항쟁을 자연히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혹은 묻어버리는 방향으로 갔다는 지적입니다. 박정희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정치 세력이 부산과 경남 지역의 주류 집권 세력이 되면서 그를 부정하는 이 항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없게 된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뒤늦게 재조명이 가속화된 것도 친노라는 3당 합당, 보수정당과 관계가 없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부산대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당시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광과 광장의 정신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